올리버 스톤 감독과 역사학자 피터 커즈닉의 책 아무도 말하지 않는 미국 현대사라는 게 있습니다. 이 책은 우리가 알고 있던 미국과는 전혀 다른 미국의 속살을 보여주는데요. 오늘은 이 내용을 바탕으로 미국의 깊은 내면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바로 이 질문에서 시작합니다. 세계 최강 대국이라는 미국이 왜 그렇게 내부적으로는 분열되어 있고 또 세계를 향해서는 종종 모순되어 보이는 행동을 할까요? 그 수수께끼를 한번 같이 풀어보시죠. 이 책에서는 아주 흥미로운 주장을 합니다. 미국의 역사는 건국 이래로 단 하나, 끝나지 않는 싸움으로 설명될 수 있다는 건데요. 바로 두 개의 핵심 사상이 계속해서 충돌해 왔다는 겁니다. 네, 이게 우리가 맨날 뉴스에서 보는 민주당 대 공화당 이런 차원의 싸움이 아니라는 거죠. 훨씬 더 근본적인, 그러니까 미국이란 나라는 도대체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가에 대한 정체성 싸움이라는 겁니다. 자, 여기 화면을 한번 보실까요? 이 두 세력이 바로 연방주의, 즉 오늘날의 세계주의와 통하는 흐름이고요. 다른 하나는 공화주의, 즉 고립주의나 미국 우선주의로 이어지는 흐름입니다. 한쪽은 강력한 중앙정보와 금융 엘리트들을 중심으로 세계 질서를 주도하려는 세력이고요. 다른 한쪽은 권력을 분산시키고 외부 개입보다는 우리 문제에 집중하자는 대중적인 흐름이죠. 이 두 거대한 흐름이 말 그대로 미국의 역사 내내 부딪혀온 겁니다. 그럼 이 거대한 이념 싸움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났는지 미국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사건이죠. 바로 남북전쟁을 통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보통 남북전쟁 하면 노예 해방을 위한 정의로운 싸움 이렇게 배우잖아요. 그런데 말이죠. 이 책에서는 좀 다른 질문을 던집니다. 만약에 이 전쟁의 가장 큰 이유가 사실은 돈 문제였다면 어떨까요? 이 표를 보시면 그 경제적인 충돌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북부는 이제 막 시작한 자신들의 공장을 지키기 위해서 유럽산 제품에 높은 관세를 매기는 이른바 보호무역이 꼭 필요했고요. 반대로 남부는 목화 같은 농작물을 유럽에 팔아야 먹고 사는 구조였기 때문에 자유무역이 필수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의 생존 방식이 완전히 달랐던 거죠. 이건 타협이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요, 이 노예 해방이라는 도덕적인 명분 뒤에는 아주 차가운 경제 논리가 숨어 있었다는 분석입니다. 북부 입장에서는 남부의 힘을 빼놓는 동시에 자신들의 공장을 돌릴 값싼 노동력을 얻을 수 있는 말 그대로 일석이조의 카드였던 셈이죠. 자, 이제 시야를 좀 더 넓혀볼까요? 미국 내부에서 벌어지던 이 갈등이 미국이 세계 최강 대국으로 커가면서부터는 전 세계로 무대를 옮기게 됩니다. 그 결정적인 전환점이 바로 1898년입니다. 미국 스페인 전쟁. 이 전쟁에서 이기면서 미국은 쿠바, 필리핀 같은 곳들을 손에 넣게 되는데요. 이게 바로 본격적인 제국주의 팽창의 신호탄이었죠. 그리고 이 팽창의 시대를 온몸으로 겪은 정말 전설적인 인물이 한 명 있습니다. 바로 스매들리 버틀러 장군인데요. 그는 당시 미국의 거의 모든 전쟁에 참여했던 살아있는 전쟁 영웅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은퇴 후에 이런 충격적인 고백을 합니다. 들어보세요. 나는 대기업, 월스트리트, 은행가들을 위한 고급 조폭이었다. 자본주의를 위한 깡패, 해결사였다. 정말 엄청난 말이죠. 자신의 평생을 바친 군 생활이 결국 거대 자본의 이익을 위한 이권 사업이었다고 스스로 폭로한 겁니다. 버틀러가 말한 그 이권 사업이라는 게 뭐냐면 바로 이런 식으로 돌아갔다는 겁니다. 먼저 특정 국가를 불안정하게 만들고 그다음에 우리한테 유리한 정권을 세워요. 그리고 나면 미국 기업이랑 은행들이 마음껏 들어가서 사업을 하죠. 마지막으로 군대가 그 이익을 지켜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자유와 민주주의라는 이름 뒤에서 반복되던 패턴이었던 거죠. 자, 그럼 이제 과거에서 현재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이 길고 긴 역사적 갈등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와는 어떻게 연결될까요? 오늘날 미국에서 벌어지는 극심한 정치적 혼란, 이게 갑자기 튀어나온 게 아니라는 겁니다. 사실은 수백 년 동안 이어져 온 그 오래된 갈등이 지금 시대에 맞게 다시 터져나온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월스트리트나 워싱턴 DC 같은 기득권 세력에 대한 불신과 분노가 주기적으로 터져나오는 거죠. 생각해보세요. 동부나 서부 해안의 소위 엘리트들에 대한 내륙 지역 사람들의 깊은 불신, 또 미국 우선주의를 외치는 정치 세력의 등장.
끊임없이 싸우는 자유무역이냐 보호무역이냐 하는 문제. 그리고 과연 미국이 세계의 경찰 노릇을 계속해야 하느냐는 근본적인 질문까지. 이 모든 게 사실은 하나의 뿌리에서 나온 겁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이야기한 세계주의 대 고립주의의 싸움인 거죠. 결국 이 거대한 싸움의 추가 어느 쪽으로 기울어지느냐에 따라서 미국의 다음 행보가 결정될 거고, 그건 곧 전 세계의 미래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겠죠.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역사적인 틀을 가지고 앞으로의 세상을 바라본다면 아마 전에는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흔히 우리가 아는 역사에는 공식 버전이라는 게 있죠. 하지만 그 표면 아래를 들여다보면 훨씬 더 복잡하고 때로는 감춰져 있던 이야기들이 모습을 드러내곤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던져볼 질문은 바로 이겁니다. 과연 공식적인 역사가 이야기의 전부일까? 이번 시간에는 20세기 미국 역사를 중심으로 우리가 알고 있던 것과 실제 현실 사이의 그 커다란 간극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인물부터 바로 만나보시죠. 아주 숭고한 이상을 가진 대통령으로 기억되는 사람, 바로 우드로 윌슨입니다. 이 슬라이드를 보면 윌슨이 가진 모순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보세요. 한쪽에는 민족자결주의나 승리 없는 평화 같은 아주 고결한 이상이 있죠. 하지만 다른 한쪽의 현실은요? 미국의 이익을 위해 멕시코를 침공하고 아주 노골적으로 기업의 편을 들었습니다. 겉으로 내세운 이상과 실제 행동이 완전히 딴판이었던 거죠. 심지어 윌슨은 이런 생각을 그냥 머릿속에만 담아두지 않았어요. 당시 KKK를 미화해서 큰 논란이 됐던 영화 국가의 탄생을요, 글쎄 백악관에서 상영까지 했습니다. 이건 그의 세계관 깊숙한 곳에 인종차별주의가 얼마나 단단히 자리 잡고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이죠. 사실 대통령이 되기 전부터 그의 생각은 이미 군사 개입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프린스턴 대학 총장일 때부터 미국의 자본을 위해 다른 나라의 문을 때려 부숴야 한다고 말할 정도였으니까요. 결국 그는 미 해군 병사들과 관련된 아주 사소한 충돌을 핑계 삼아 멕시코를 침공했고요. 이 과정에서 무려 150명의 멕시코인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자, 그럼 이런 윌슨의 생각이 제1차 세계대전이라는 거대한 사건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윌슨은 이 전쟁이 모든 전쟁을 끝내기 위한 전쟁이 될 거라고 약속하면서 참전을 결정했죠. 미국이 전쟁을 선포하고 나서 처음 6주 동안 군대의 자원에서 입대한 사람의 수가 바로 이 숫자입니다. 7만 3천 명. 7만 3천 명. 적은 숫자는 아니죠. 그런데 문제는 정부가 기대했던 숫자가 무려 100만 명이었다는 겁니다. 이 엄청난 격차 때문에 정부는 군대를 만들고 전쟁 지지 여론을 형성하기 위해 이전에는 상상도 못할 방법들을 동원하기 시작합니다. 국민들의 초기 반응이 이렇게 미지근하자 미국 사회에는 세 가지 거대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첫째, 지원병만으로는 안 되니까 강제로 군대에 보내는 징병제를 실시했고요. 둘째, 전쟁을 지지하도록 여론을 만들기 위한 대규모 정부 프로파간다, 즉 선전 활동이 시작됐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쟁에 반대하는 목소리는 억누르고 해고까지 하면서 애국주의를 강요하는 분위기가 만들어졌습니다.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지점이 나옵니다. 당시 군대는 300만 명이나 되는 징식병들을 대상으로 대규모 IQ 테스트를 했어요. 그 결과 백인 징집병의 47%, 그리고 흑인 징집병은 무려 89%가 저지능으로 분류됐습니다. 이 충격적인 결과는 이후 미국 사회를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이끌게 될 아주 중요한 결론 하나를 낳게 됩니다. 그게 뭐였을까요? 바로 이겁니다. 대중은 이성적인 존재가 아니구나. 그러니 그들의 머리가 아니라 가슴, 즉 감성에 호소해야 한다. 이 생각이 믿기지 않으시겠지만 오늘날 우리가 보는 현대 광고 산업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가 되었습니다.
자, 이제 시간을 훌쩍 뛰어넘어 보겠습니다. 처음에는 강경한 냉전주의자, 이른바 매파였지만 임기 중에 극적인 변화를 겪었던 한 대통령을 만나보죠. 존 F 케네디, 즉 JFK는 대통령 초기만 해도 그 시대의 전형적인 반공주의자였어요. 소련에 조금이라도 부드러운 태도를 보이면 가차없이 공격했고 군비 경쟁을 더 부추겼죠. 그런데 1962년에 모든 걸 바꿔놓은 사건이 터집니다. 바로 쿠바 미사일 위기죠. 인류가 핵전쟁으로 멸망하기 일보 직전까지 가는 이 아찔한 경험은요, 전쟁과 평화를 바라보는 케네디의 시각을 180도 바꿔놓았습니다. 그의 새로운 비전은 이 연설에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1963년, 놀랍게도 군부나 CIA와는 아무런 상의도 없이 향한 연설에서 그는 냉전의 종식을 호소합니다. 정말 강력한 메시지죠. 이건 그냥 말로만 끝난 게 아니었어요. 케네디는 핵무기 경쟁을 멈추자고 제안하고 소련과 진짜 평화를 만들어보자고 손을 내밀었습니다. 심지어 쿠바와는 비밀리에 대화를 시도하고 베트남에서 미군을 전부 철수시킬 계획까지 세웠죠. 당시 미국 정책 기조를 생각하면 이건 정말 급진적인 대전환이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평화를 향한 케네디의 이런 급격한 방향 전환은요, 당시 미국의 가장 강력한 권력 집단들에게는 엄청난 위협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그의 이런 행동들은 아주 강력한 적들의 연합을 만들어냈어요. 긴장 완화를 두려워한 군부, 케네디에게 소외당한 CIA, 쿠바를 되찾아주지 않은 것에 배신감을 느낀 마피아, 그리고 그가 너무 물러터졌다고 생각한 강경한 반공주의자들까지 모두가 케네디의 새로운 길이 나라를 위험에 빠뜨린다고 믿었습니다. 이 시간 순서를 한번 보세요. 얼마나 모든 일이 빠르게 진행됐는지 알 수 있습니다. 6월에 평화연설을 하고 8월에 핵실험 금지 조약을 맺고 10월에 베트남 철군 계획을 승인하죠. 그리고 바로 다음 달 11월 22일에 그는 댈러스에서 암살당합니다. 케네디의 평화 구상은 이렇게 너무나 갑작스럽게 막을 내렸습니다. 더 소름 돋는 건 케네디 자신도 자신을 둘러싼 위험을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던 것 같다는 점입니다. 미국에서 군사 쿠데타가 일어나는 내용의 소설을 읽고는 측근에게 이런 일이 여기서도 일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는 일화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 도발적인 질문을 남기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해야 할 것 같습니다. 만약 케네디가 그날 살아남았다면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그의 죽음은 단순히 한 사람의 비극이 아니라 어쩌면 우리가 가볼 수도 있었던 완전히 다른 미래, 그 미래의 죽음은 아니었을까요?